일부에서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설명해 주셨고 이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2부 해야 됩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하죠. 그렇죠. 우리는 또 투자자이기도 하고 실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또 실수요자로서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와시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좋은 건 좋은 대로, 나쁜 건 나쁜 대로 한번 생생한 그 평가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다. 긍정적인 것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려되는 사항들. 우려되는 사항들. 국토부가 이걸 조금 잘 참고해 놨다가 네. 이런 우려 사항들이 현실되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것이 일기 신도시의 미래다. 이 두 번째 편으로는 파멸편. 앞선 1편 간단히 요약하며 초고층 종상형 시켜주고 우리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오면 정비되면 당연히 쾌적해질 거고 그렇죠. 이제 정비된 계획도시 또 될 거고 이주 대책도 잘 되길 희망하면서 행복한 상황이 연출되기를 기대하는데 문제는 오늘 영상들을 쭉 보다 보면 이 그림이 한 번에 이해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23년도 2월 7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가 택지지구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연접한 애들도 묶어서 갈 수는 있다. 분명 불만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택지 지역들이 늘어난 거는 맞아요. 그래서 뭐 옛날 뭐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가 고민하다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하기보다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가서 좀 대상을 넓혀준 건 맞아요. 그런데 빠숑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2022년도 5월달 그때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서 네. 인수위 활동할 때 신도시 받고 구도심 더블로 새 정부 부동산 민심 잡기 안간힘 하면서 그때 당시 일기 신도시 재건축 뭐 해주겠다 뭐다 얘기 나오다 보니까 분당, 일산, 삼본, 중동, 평촌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는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이렇게 5개 시로 확대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일기 신도시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이건 우린 어떡하냐. 자꾸 이러다 보니까 시로 자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일기 신도시 품은 지역들이 재건축 완화가 검토가 되고 있다. 라면서 이게 인수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완화 지역을 갖다가 이 시단위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안들이 나왔었고요. 광명, 용인 등 막 역차별이다 얘기 나왔었죠. 성남시는 해주면서 용인시는 안 해줄 이유는 또 뭐냐? 광명은 뭐 우리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국 나온 게 노후계획도시로 갖다 묶었잖아요. 저는 이전부터 계속 이걸 이제 뉴스 기사부터 해가지고 모니터링들을 하다 보니까 분명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야, 내가 분당을 가기에는 너무 비싸. 그러니까 분당 말고 성남에 있는 좀 구축을 가야겠다. 걔네들이 오히려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인수위에서 여기도 해주겠다라고 발표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싹 빠졌어요. 물론 그 얘기는 있어요. 이게 노후계획도시 관련했을 때 이 연접한 지역까지는 해주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물론 이거 시행령 갔을 때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인접 택지들이라든가 인접 구도심 일부 등도 포함시킬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분당은 아니지만 분당이랑 정말 가까운 오래된 구축 아파트 평촌 신도시는 아니지만 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구축 아파트 같이 어떻게든 묶여서 갈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예를 들어서 분당은 아닌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성남에 있는 구축 아파트 얘네는 예전에는 분명 인수위 발표상으로는 분명 될 수 있었다가 이제는 안 돼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해준다 했다가 안 해준다라고 하면 줬다 뺏는 거잖아요. 약간 이런 식에 대해서 우려점이 하나가 있다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는 게 이게 이 노후계획도시 이게 진행하면서 안전진단 관련해서 이제 용적률도 인센티브 주겠다라는 상황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도시계획적 측면을 봤을 때 이 기반 시설이 한정돼 있거든요.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500% 다 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주겠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못 줍니다. 이거 얘기 꺼내봤자 지금 막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초칠까봐 얘기를 못 해요. 종상향을 시켜준다도 이거 무조건적으로 종상향 다 시켜줄 거냐. 일기 신도시가 기반 시설 이미 갖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쾌적하고 살기 좋고 학군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조금 오래돼서 우리도 재건축해서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을 뿐이지 기반 시설 자체는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서 인구가 곱하기 2가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100만 인구가 200만 인구가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장 학교부터 막 과밀학급되고 막 포화되고 뭐 그냥 막 죽어 나가겠죠. 기반 시설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좀 부지가 좀 공터가 있으면 만들기도 할 텐데 그냥 있는 시설에다가 그냥 주거만 많아지는 거잖아요. 엄청 어렵죠 좀. 그렇다 보니까 그냥 아파트를 멸시시키고 하는데 야 너네는 아파트 말고 오피스를 지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용적률을 일단은 인센티브를 주긴 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줄 거냐, 가이드라인만 봤었을 때는 사실 구체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어디까지 주겠다, 어떤 대상을 주겠다라는 안이 없어요. 저도 도시계획기사 자격증은 있지만 사실 이걸 떠나서도 아예 도시계획 기술사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공학 박사님들이라든가 다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일률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는 못 준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이고, 준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줄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역세권 중심적으로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비역세권이에요. 멀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차를 끌고 나오겠죠. 분당 인구가 막 2배로 막 뻥튀기 됐어요. 2배를 넘어서 3배가 됐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동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려고 할 때 러시아워 장난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내비 찍어오면 3시간 걸린대. 네. 분당 인구가 2배가 된다고 생각해보면 다 차를 끌고 나온다 하면 그러면 그 분당 사람들도 괴롭지만 분당보다 외곽이 있는 지역들은 더 지옥이 돼요. 현실적으로는 대중교통으로 흡수할 수 있는 선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게 지배적이죠. 그러면 역세권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비싼 데가 더 비싸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러네. 3기 신도시도 실질적으로 입주하고 인프라 갖춰지려면 진짜 뭐 하다 보면 5년이 뭐예요? 10년 걸립니다. 5년이면 빠른 거고 이제 바닥 공사 이제 시작한다는데. 그렇죠. 예. 첫 입주가 5년인 거지. 걔네들 네. 인프라 갖추려면 그때로부터 첫 입주로부터 10년 걸려요. 네. 1기 신도시 다 정비될 쯤 되면 3기 신도시도 그때 가서는 이제 인프라가 갖춰질 때쯤 되거든요. 3기 신도시에서도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상기신도 씨가 또 저기 뭐 2기, 3기 약간 2기의 뒤쪽도 아니고 1기하고 서울 사이잖아. 그렇죠. 더 가중될 텐데. 1기보다 서울이 더 가까워요. 맞아요. 예전에 그 중부고속도로라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 중부가 있고 이게 외곽순환도로랑 연결돼 있어요. 제가 이제 고양시 살 때인데, 그래서 제가 지방 갔다가 고양시 갈 때는 중부 타고 쭉 올라갔다가 외곽순환도로 타고 그렇게 쭉 오면은 하나도 안 막혔었거든. 네. 근데 언제부터 중부고속도로가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언제였냐면은 별내 다산 들어온 다음부터 중부가 막혀. 이제 중부로 안 가 제가. 그렇죠. 예, 그냥 경부로 가다가 이제 다른 사이로 빠져나가는 걸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 막히던 중부도 그렇게 막히는데 경부야 말할 것도 없지. 그 사람 더 많이. 저 뭐 일산 사람들 자유로를 타고 서울로 오는데 네. 자유롭지 않은 자유로잖아요. 파주 들어서면서 못 하고 그렇죠. 중간에 또 덕양구가 치고 들어갔잖아요. 또 네. 삼성, 지축, 원흥, 원당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가 지금은 평일 때도 막히는. 예. 여기에다가 창릉 신도시 3만 세대 들어오면 또 어떡하려고. 중간에 또 치고 들어오네. 파주 그렇죠. 원정은 또 아우. 대공 역세권 개발도 되게 크거든요. 거기 네.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GTX 타고 다녀야겠네. GTX. GTX 타고. 그러니까 즉 GTX나 네. 3호선이나 즉 중전철이든 뭐든 네. 대중교통으로 흡수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비판 기사가 네. 1기 신도시 특별법 딱 나오니까 야 1기 신도시 기반시설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이거 용적 500% 되면 네. 현실성 있겠냐. 결국 역세권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오피셜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기 신도시들을 다 300m랑 500m랑 1000m랑 한번 쫙쫙쫙 범위를 한번 다 해보니까 그러네요. 300m 하면 너무 없고요. 500m 되면 조금 생기는데 오히려 1000m 하면 사실상 다 해주는데 왜 우리는 빠지냐가 돼버리니까 500m 정도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에 있는 애들은 용적 인센티브를 좀 줄 것 같다.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들을 봐야겠죠. 500m 내에. 근데 1기 신도시 특별법 나오는 거 보다 보면 조금 블록형으로 묶어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좀 크게 우선 예를 들어 마을, 웃음마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지면 조금 뒤쪽도 약간 벗어나도
여기까지는 어떻게 콩고물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이렇게 묶어서 간다든가, 이렇게 묶든가, 이렇게 묶든가.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가려면 역 주변으로 갈 필요성이 있겠다. 그 다음으로 조금 우려되는 사항은 특별법 어떤 식으로 갈 거냐 했었을 때 통합해서 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다수 단지를 통합하겠다. 사업 시행자들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구역별로 하나씩 설립하고 사업 관리자도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했거든요. 결국은 뭐 예전에 재건축 A, B, C, D 단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하겠다. 제가 1.1편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느냐. 이거 조금 아이디어다. 재개발해서 뉴타운 만들면서 도로도 확장하고 공원도 넣고 이제 공공시설도 넣고 기반시설 넣었던 것처럼 대규모 슈퍼블록을 만듦으로 인하여 공공시설도 확충하고 학교도 뭐 이전하면서 조금 뭐 확장 신축하면서 여기도 이제 역세권 이렇게 있을 때 역세권 주변에는 여기를 오피스도 조금 넣어보고 고밀개발 주상복합도 넣고 뒤쪽에는 뭐 넣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지만 사업 시행자가 한 명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질 것이냐 라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재개발 지역도 맨날 뭐 하면 비대위 나타나고 쌈박질하고 그러는데 당장 떠오르는 우려 1, 얘네랑 왜 묶여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이라서 원래 그냥 난 가도 좋은데 얘네랑 막 앞단지 뒷단지랑 같이 묶여서 가면 대지지분 싸움이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이 경우는 역세권인 쪽은 예를 들어 용적률이 되게 높았다. 뒤쪽 단지는 용적률이 되게 낮아서 사업성이 높았다. 뒤에 있는 단지가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묶이는 게 어떻게 묶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뒤쪽 단지, 야, 우리 사업성 되게 좋은데 왜 묶여가지고 사업성이 떨어져? 대형 평수가 많은 단지야. 근데 쟤는 소형 평수가 많은 단지야. 그렇죠. 같이 엮이기 또 싫어. 또 우려되는 사항 두 번째, 동호수에 대한 싸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재건축도 보다 보면 한강변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 한강뷰를 보존해줘 라고 하면서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재건축에만 있는 규제 중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 75편의 동의를 얘기하지만 재건축은 동별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또 동별로 따로 해야 돼 또 이것도. 야, 그러네요. 한강뷰가 되는 특정 동 하나가 반대하면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그걸 또 제척하니 많이 또 그것도 싸워야 네. 돼 또. 예. 그래, 너는 좋은 주역이니까 한강뷰를 해주도록 할게 하면 사실 상관없는데 또 뒤에 있는 주민들이 아쉽죠. 네. 나도 한강뷰를 갖고 싶지. 또 쌈박질하고 뭐하고 막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참고로 얘네들은 한강뷰는 아니겠지만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은 역세권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재건축이 아니라 슈퍼블록을 갖다 묶어버리면 초역세권 단지였다? 동호수 추첨 뽑기 잘못했어. 뒤로 가. 대지 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감정평가로서 뭐 비례를 나누고 뭐하고 해서 분담금 그만큼 더 내고 덜 내고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재건축도 이게 사업이 싸움 안 나고 가려고 하면 오히려 단일 평수에 있는 재건축들은 싸움 날 일이 없다. 큰 평수도 있고 작은 평수도 있고 섞여 있는 애들은 맨날 싸워야 된다. 큰 평수가 막 이거 억울해 내 대지 지분 높은데 이렇게 감정평가 금액 너무 싸게 나왔어 라고 들고 일어나듯 작은 애들이 이거 우리 너무 후려쳤어 라고 들고 일어나든 모두를 만족하는 감정 가격이 나오기 쉽지 않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게 시세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슈퍼블록으로 하는 거는 좋지만 이게 과연 잘 될까. 그리고 재건축들 보다 보면 상가 동도 하나의 동으로 보다 보니까 재건축 막 좋았을 인가 시점에서 상가들이 막 난리치는 부분들 우리도 아파트 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광역으로 묶어버리면 이건 또 더더욱 이 상가 소유자들을 어떻게 포용하려고 그럴까라는 생각들도 있다 보니 조금 어렵지 않을까. 조합도 하나로 한다는 것도 좋게 보면 비용도 하나로만 나가고 약간 규모의 경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A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조합장이 됐어요. 판은 안으로 굽는다고 A한테 조금 유리한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네. 나는 B단지에 있는 사람인데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들고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조합이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으로 보는 부분이 이주대책. 정부가 이 이주대책 제대로 못 짜죠?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못하는 순간 망합니다. 이주를 어디다 갈 수 있을까요? 3기 신도시를 뭐 일부 활용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미리 좀 그것들을 통합한다고 했으니까 통합한 거 일부를 좀 활용한다고 하는 얘기 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맞아요. 이 입지가 좀 달라서 완전. 그렇죠. 예. 인근에 땅이 어디 있어요? A 블록이 먼저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여기 A 재건축 완료되면 그 다음에 이제 B가 여기 있는 사람이 이주할 때 여기로 가고 이제 그 다음에 C가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로 가고 이 대표적인 게 성남 구시가지 그렇죠. 재개발할 때 이제 LH가 들어가면서 순환 방식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 있고 이제 입주 중인 금빛 그란매종 예. 이제 입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관리처분 인가해서 공사 중인 데 있고 지금 이제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 있는 애들이 있고 이제 정비구역 지정된 애들이 있고 네. 이게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A 있는 사람은 당장 어디로 가냐 부터 출발해서 B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려면 A가 완공돼야 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빨라야 8년 10년이거든요. 그것도 이변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지금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안전진단 뭐 오케이 그건 면제된다 쳐도 10년 15년 훌쩍 지나가거든요. 나는 그 다음 이러면 20년 30년 내 차례는 언제 와? 동시 이주하면 이거 전세 대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순차적으로 이주시킬 거예요. 번호표 빨리 뽑는 사람이 임자가 될 수 있어요. 요즘 나오는 게 시범도시에 선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시범도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막상 시범도시를 갖다 시범적으로 조금 이쁘게 하려고 광역적으로 묶고 공공시설도 넣고 임대주택도 넣고 뭐 이런 저런 얘기 나오다 보면 주민들 중에 분명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 나올 동안 오히려 광역으로 안 묶이고서 그냥 우리는 우리 재건축 단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다가 얘가 더 빨리 갈 수도 있죠. 너무 그렇죠. 광역을 묶여서 막 1만 세대 2만 세대의 규모로 묶어서 하다가 그냥 우리 2,000세대 우리끼리 갈게요. 1,000세대 우리끼리 갈게요. 한 해가 먼저 치고 나가버리면 걔 이주 먼저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목동도 그렇고 상계동, 중계동도 그렇고 동시 이주를 절대적으로 서울시에서 허용시키지 않을 거예요. 번호표 뽑고서 레이스 딱 달리다가 먼저 내가 이주 기시하는 애들이 왕이다. 그 다음 애들은 당장 몇 번까지는 커트라인 안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커트라인에서 딱 잘리는 순간 얘네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럼 2주 철거하고 착공 준공하고 관리처분 인가 나고서도 입주까지 4, 5년 그냥 지나가거든요. 다음에 번호표 5년 엄청 오래 걸려요. 현실적으로 가려면 3기 신도시에다가 이주 단지들을 조성하는 게 빈택지를 마련하기 어렵다 보니까 3기 신도시를 최대한 활용하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1기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목동에서도 그렇고 상계동 중계동에서도 그렇고 대규모로 이주할 수 있는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봐요. LH가 갑자기 뭐 나보고 또 책임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본인 돈 들여가지고 막 먼저 토지 수용하고 토지 보상하고 막 이러고 있었다가 빨리 LH 머릿속에서는 이거 토지 분양 빨리빨리 해야겠다. 이거 땅 장사거든요. LH도 처음에는 이게 마이너스인데 결국은 헐값에 수용해서 엄청 비싸게 팔기 때문에 흑자 사업입니다. 이 택지 개발 사업이. 정부가 갑자기 야 너가 또 책임지래. 이렇게 광역 블록은 또 떼놓고서 이주 단지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또 분명 누군가 뭘 할 수도 있어요. 왜냐? 민간 분양도 줄어들고 그건 돈도 안 되죠. 그럼 이거 LH 입장에서 공익적으로 임대주택 만들려고 했었던 데를 이주 조성 단지로 만들어 버리면 진짜 서민들을 위한 조성 지역이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임대주택 공익적인 측면의 땅을 갖다가 분당 사람들 막 돈도 많아. 근데 과천에 뭐 일기 신도시 어디 지역에 가라라고 하면 좋아하겠죠. 과천 정도면 가겠죠. 근데 이것도 특혜 아니냐? 라고 누군가가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진짜 일기 신도시랑 노후계획도시 제대로 할 거예요. 이주 대책이 안 되면 제가 봤을 때 이거 100년 동안 조성할 수도 있어요. 까딱하면 우리 단지는 언제 해? 얘기가 분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나오는 게 2023년도 2월 9일자로 지자체장들 쫙 모여가지고 일기 신도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원희룡 국토장관님이랑 손내 손잡고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자체장 분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주단지 어떻게 할 거냐부터 나오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사이좋게 쭉쭉쭉쭉쭉쭉 진행하다가 관리처분 인가 받아놓고서 다 지연됩니다. 관리처분 인가 받고서 이주 시작까지 그냥 안전자에서 야 여기 옆에 재건축하고 있으니까 애초에 인가도 좀 민기적 하면서 좀 늦게 내주고 이주 자체도 야 저기 조금 있다가 해. 야 너는 조금 1년 있다 해.
이러면서 막 시간 지연된 서울의 재건축 단지도 되게 많았습니다. 일기 신도시 혹은 노후계획 도시들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광역으로 묶이는 게 과연 좋은가? 속도전을 가려면 우리끼리 빨리빨리 가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해드려요. 또 하나 우려되는 거 리모델링 얘기가 또 나옵니다. 네. 세대수를 현행 15%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더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건 시행령에서 나오겠다라고 하고서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때 20%까지 해준다고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그쵸. 근데 이 문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빠숑님 말대로 20%를 해준다라고 해도 좋아하겠어요? 야, 이제 저기 재건축들은 용적률 막 500% 준다 하고 사업성이 막 늘어나는데 우리는 기존 15%에서 20% 준다라고 하면 야 5%더 줘서 이게 뭐가 돼? 재건축들은 이미 막 용적률 50%, 100%, 200%더 인센티브 받으면서 가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 설령 35% 증가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할 수가 있는 거죠. 리모델링이 계륵이 돼버린 거예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 나오니까 평촌 집주인들 막 화내고 있다. 왜냐? 분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 파랑 리모델링 파랑 맨날 치고받고 싸웠는데 평촌에 야 우리가 본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많이들 갔거든요. 그렇죠. 리모델링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느냐? 수직 증축을 이제 현실적으로 허용해 준다든가 네. 내력벽 철거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수직 증축은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데 통과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지자체장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는 인허가를 해주는 사람들이 이거 수직 증축이 아직 법률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이거 허용해 줬다 무너지면 누가 책임져? 이 내력벽 철거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딱 우리가 동이 이런 식으로 4개의 동이 있다. 일반적인 아파트다라고 할 때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죠. 약간 이렇게 옆에 1, 2, 3, 4호실 있는 데서 약간 4호 평면이랑 1호 평면은 좀 제대로 이쁘게 나올 수 있는데 옆으로 늘어나니까 2호, 3호는 길쭉해져요. 평면이. 동굴이 되죠. 네. 여기서 더 늘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그래서 구조가 리모델링 구조가 이상해요. 뭐예요? 이러는데 예를 들어 면적을 더 늘려줘요. 쫙 20평대가 40평대가 되긴 했는데 네. 복도가 장난 아니야. 햇빛이 안 들어 방이 막. 리모델링은 인센티브를 더 줘도 문제. 그러면 또 얘기 나오는 게 일반 분양에 있는 리모델링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수직 증축은 거의 현실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수평 증축 말고 이제 별도동 증축하는 데들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동강 간격이 돼야 돼요. 우리 쭉쭉쭉쭉쭉쭉 했는데 여기가 좀 공터였는데 여기는 별도동 또 늘리고 여기는 아예 신축 여기는 쭉 늘리는 식으로만 가다가 얘는 아예 새롭게 신축 여기도 조금 구조했어 여긴 타워형 또 올릴 수 있어 이러면 여긴 일반 분양 동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거를 갖다 아까 얘기했던 건 세대수를 뭐 이렇게 늘려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 동강 간격도 안 맞고 그럼 별도동 증축돼도 얘만 50층 이렇게 지을 수 없잖아요. 조망권이니 뭐니 우리가 동강 간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모델링 하는 게 불편해서 하는 건데 공사비가 결코 안 싸요.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오히려 더 비싼 데도 있어요. 더 비싼 데도 있어요. 지하 주차장이 뭐 있긴 있지만 없는 데들도 있고 네. 있어도 엘리베이터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지하 주차장이랑 우리가 조금 연결을 시키자. 우리도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골조가 있는 상태에서 이 골조가 안 무너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 여기다가 팔도 막 받고 더 안정성하게 하고 예전 구조들 안 흔들리게 그냥 우리가 뭐 예전에 발파 이런 거 꿈도 못 꾸죠.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하를 팔려고 하면 얼마나 더 위험 조심조심 파야겠습니까? 공사비가 더 들어가요. 어떻게 되냐? 그냥 아예 깔끔하게 멸시시키고서 땅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파고 조성한 다음에 아파트 올리고 이게 당연히 훨씬 쉬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따지면 공사비가 비슷하든가 더 들어가요. 재건축 되는데 뭘 리모델링이냐? 리모델링 반대해야 된다. 벌써부터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빨라요.
저는 이거 1기 신도시 특별법 나오자마자 리모델링 힘들어지겠다, 계륵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부터 반대 막 나오고 초기에 참석하지 말자, 시공 선정 반대하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애는 어떻게 되느냐? 전 여기는 그냥 어쩔 수 없다. 리모델링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내가 리모델링 조합원이야. 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추진하고 있어. 어떡할 거야? 그럼 빨리 판단해서 차라리 재건축을 선회하든가. 네.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선회 못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조합장만 해도 내가 리모델링 조합장인데 재건축 조합장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진짜 재건축이 좋아서 재건축합시다라고 비대위 꾸리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조합장 한번 해보려고 반대하고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 그렇단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쌈박질이 날 가능성이 높고 잘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조합장이 리모델링 재건축 가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가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미 연결되어 있는 이해관계인들도 많아요. 그렇죠. 정비업체들도 돼 있겠죠. 협력되어 있는 변호사, 뭐 감정평가 업체, 법무사들도 뭐 같이 들어오고 그렇죠. 시공사들. 그러면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을 선회했을 때 또 내가 된다라는 보장이 또 없어요. 매몰 비용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매몰 비용에 생각하고 털고 나갈 것이냐? 소송 걸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 시공사 같은 경우도 제가 특정 시공사 언급은 안 했지만 리모델링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공사들이 있잖아요. 몇몇 개. 솔직히 말해서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 수주하기 쉽지 않겠죠. 왜냐면 재건축은 다 1군만 싹쓸이 하니까. 그쵸. 예, 뭐- 옛날에 롯데도 요새 수주 못했다가 그쵸. 최근에 들어온 거지 1군이 아니었다가. 네. 뭐 삼성, LG, 현대 뭐 이런 데만 해. 그러니까 여기도 안 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을 쉽게 못 간다. 저는 오히려 리모델링 있는 애들은 이렇게 된 거 빨리 가야 돼요. 일단 리모델링 조합 설립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가 막 진행됐어요. 시공사 선정도 됐고 그러면 어떻게든 빨리빨리 한창 싸우다가 결국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리모델링 완공하죠? 네. 상처뿐인 영광밖에 안 돼요. 리모델링 조합들 막 비대위 나타나서 막 쌈박질하는 동안 재건축이 완성됐어. 그때 되면 리모델링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냈는데 그나마 세미 신축이라도 신축이라도 되면 그래도 가격이라 잘 버텨나갈 텐데 이제 완전 신축들이 막 널렸는데 나는 세미 신축이야. 그러면 한 단계 아래로밖에 형성이 안 돼요. 네.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늘어났는데 영광도 없는 그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현재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다. 빨리 리모델링 가는 게 현실적이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의 재건축이냐 뭐 이제 뭐 조합 수립하려고 하는 데들은 재건축을 빨리 돌아서라. 마지막 사항인데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라도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잘 갈까라는 부분에서 우려점이 있는 게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공공기여를 타이틀로 뺐어요. 그 공공기여 보게 되면 딱 뭐냐? 이 특별 정비구역이 각종 특례가 집중되다 보니까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겠다. 기반시설 재투자 환원을 하겠다. 초과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외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 체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은 솔직히 걷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부담시키겠다로 해석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세권 중심으로 갖다 용적 인센티브를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럼 분명 비역세권이 있는 단지들이 왜 우리는 했었을 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솔직히 다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는 제가 해드렸어요. 네. 그런데 걔네들이 막 형평성 얘기하니까 그건 역세권에 인센티브를 주지만 이걸 또 공공기여로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기부 체납해라. 돈 걷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면 이거 막상 뚜껑 열어봤는데 차 떼고 뽀 떼고 남는 게 없네? 이럴 거면 안 해. 네. 시범단지로 포함돼봤자 이건 답이 안 나와. 우리 그냥 따로 가는 게 더 빨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는 시범단지로 가는 게 무조건 중요하겠다 생각하다가 오히려 시범단지가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막상 뚜껑 열어봤더니 네. 숟가락 막 너도 나도 얹어. 학교도 얹고 공원도 얹고 임대주택도 얹고 막 이제 이주 대책도 여기다가 부담시키려고 하고 기반시설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돈도 뜯으려고 하고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또 분담금은 또 내야 돼. 그럼 현실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만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 생활 SOC. 예를 들어서 뭐 공원을 만든다든가
도로를 넓힌다든가 학교를 확충한다든가 그러니까 주민들의 실생활의 편의에 직접적인 것들을 넣는다면 그래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돈으로 뜯으려고 한다든가 이거 누구 줘라고 해? 얘기가 당장 나오겠죠. 왜냐면 이것도 약간 좀 아쉽긴 해도 그래 기반 시설이 그냥 포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확실히 필요는 하고 일부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공원 만들어봤자 야 너네들 앞마당 만드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긴 해도 우리 단지 앞에 있으니까 네. 뭐 서로 쾌적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돈으로 뜯어가 버리면 이거는 납득이 잘 안 돼요. 또 임대주택 막 꾸겨 넣으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당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공공재건축이 실패한 거에서 알 수 있어요. 민간이 있고 공공이 있다. 여기도 직접 시행자 방식, 공동 시행자 방식이 있다. 여기서도 공공재개발은 환영을 받고 있지만 이사대책 공공재개발은 완전 주민이 싫어한다. 얘기를 했었었죠. 그렇죠.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공재건축, 공동시행자 방식의 공공재건축 8.4대책 것도 주민들이 싫어해요. 그렇죠. 왜냐? 8.4대책 2020년도에 나왔는데 잘 살펴보게 되면 좋은 얘기 많아요. 뭐 이게 고밀 개발해주면서 뭐 LHSH에 공공 참여해서 투명성 있게 해주고 초과이익 환수는 기부 체납으로 하고 규제 완화해주고 약간 좀 빨리빨리 해주도록 하고 용적률 여기 500%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50층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다 있네. 뭐 여기서 공공 참여 고밀 PTF 만들어준다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하면 뭐하냐예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갖다 500% 해줬어요. 그러면 정부는 생각한 게 야, 원래 250에서 500으로 늘어나면 250% 그냥 공짜로 더 얻지 않았냐. 일반 분양 250호 하면 사업성 늘어나고 절반만큼은 우리 공공으로 걷어갈게. 이렇게만 하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일전에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지만 이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로 뜯어가거든요. 이거가 원가보다도 싸요. 이거 손해인데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것도 수익이라고 거기다 부담을 시켜요. 절반 떼어가고 그 나머지에서도 이득이 있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등 뜯어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켜버리고 물론 이제 분상제는 뭐 이제 강남 3구랑 용산 빼고는 다 없어지긴 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눌러놓고 뭐 초과이익 환수금 또 끄덕고 뭐야 찻대고 포대고 했더니 막 밀집도만 늘어나고 남는 게 없고 우리는 그냥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공공재건축이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조합장이 한다도 아니고 약간 설명에 듣기만 할게 했더니 막 조합원들이 조합장 갈아엎어야겠다. 반대하니까 우리 설명에 안 가 하면서 취소하고. 이게 되풀이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결론적으로 이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애야 된다. 이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초과이익 환수제 이게 얼마나 문제 있고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실상 재건축하지 말라라고 만든 법률인데 이미 이 법률에서 그냥 이득이 생겨도 막 열심히 뜯어가요. 근데 정부가 대놓고 초과이익 환수금을 걷겠다라는 거를 여기에도 적시해 놓으니까 저는 우려부터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얼마나 숟가락을 얹으려고 할까. 막상 시범지구로 갖다 지적했는데 뚜껑 까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의미 없다. 그냥 우리끼리 1대1 재건축하는 게 더 빠르겠다. 분담금 내더라도 그냥 쾌적하고 좋은 양질의 아파트 만들겠다가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공익적인 거 분명 중요해요. 근데 뭔가에 업적을 하려고 막 그냥 그러다가 이도저도 안 되면서 다 엎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앞으로 노후계획 도시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원래부터 좋았었던 데들,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에서는 분당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법 없어도 돼요. 안전진단만 풀어줘도 그냥 분담금 그냥 몇 억씩 낸다 하더라도 주변에 판교 집값 보고 성남 집값 보고 위례 집값 보면 그냥 또 돈 있는 사람들 분당에 많잖아요. 그냥 우리 쾌적하게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할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분당이 사업성이 다 안 좋을까요? 사업성 좋은 데들도 있어요. 그런 데들은 그냥 우리끼리 그냥 갑시다 이럴 수 있고 오히려 엮여서 들어가는 걸 더 싫어할 수 있거든요.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 역세권 중심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사업성은 안 좋아도 역세권으로 가는 게 좋다. 근데 문제는 애매한 데들. 아까 평촌 얘기했잖아요. 평촌, 삼본, 중동, 일산. 그나마 인센티브 받으려면 똑같이 역세권 아니면 여기서 사업성 나오는 애들 이렇게 근본적으로 접근해야지 괜히 이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1기 신도시 다 간대 이거에 휘둘려서 샀다가
20년 동안 그냥 물려서 숨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용적률 같은 경우는 현재 건축된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고 앞으로 지어질 용적률은 높을수록 좋다.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근본적인 재건축 투자의 원론적인 접근 필요하다. 사실 생각보다 기회가 된 애들은 일기 신도시보다도 가만히 있다가 야, 우리도 형평성, 역차별 이거 얘기하다가 우리도 하면서 이제 된 애들, 특히 서울에 있는 애들, 여기가 어떻게 따지면 노다지가 됐어요. 얘네들은 사실 인센티브 안 줘도 돼요. 아우,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광역으로 묻고 뭐하고 피곤해. 그냥 안전진단만 통과해줘도 오케이야. 전 항상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강조드리는 것 중 하나가 시간을 고려해라. 라이프 사이클 얘기를 항상 해드리잖아요. 정비구역 지정조차도 솔직히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이게 법안 통과되고 시범지구 지정되고 그럼 시범지구 다음에 우리가 뭐 모아가지고 또 여기 지정되려면 또 한참 걸릴 수도 있고 동일 모으는 거 장난 아닐 수 있다. 구역이 블록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별 동의를 어떤 식으로 다 받을 거냐 이것도 난항일 수가 있다. 인허가 관계 다 뚫고서 이러고서 주었을 인가로부터 관리처분 인가 시점 때 이제 분양에 대한 분담금 이제 산정표를 딱 받아보니까 계산서 보니까 생각보다 분담금 높아. 그런 또 비대위들이 나타나고 이게 왜 이렇게 높아 했더니 공공기여가 너무 높았다. 또 쌈박질 날 수가 있고 이주 대책 이거 번호표 잘못 뽑으면 앉은 자리에서 몇 년씩 지연될 수 있다. 진짜 빨라야 10년에서 15년. 근데 내가 첫 스타트 제도 못 끊으면 20년 그 이상도 될 수가 있다는 거를 고려하시면서 내가 원래 살고 있으면서 간다라는 개념이면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투자로서 접근해가지고 신축되면 들어가야지라는 느낌으로 들어가기 너무 멀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를 만약에 살 생각이 있다. 그럼 애한테 사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편에서 막 일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 뭔가 좋은 얘기들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 까딱하는 순간 지옥이 열리는 거죠. 그냥 아파트만 우르르르르 짓는 순간 세대수만 늘어났다. 이제 인프라 막 이제 없죠. 교통체증 어떡할 거냐. 또 이주 대란 이거 어떡할 거냐. 학교 어떻게 할 거고. 리모델링 쌈박질 하다가 그냥 산으로 갈 수 있다. 이거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애초에 다 싫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다르게 단순 75%가 아니라 동별 과반수로 반대해버리면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과연 사업이 잘 갈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우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제일 답답한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서울에 몰려서 서울 집값이 막 올라가는 것들을 막고 싶어서 일기 신도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일기 신도시를 정비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일기 신도시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익이 생기는 것들이 두려워서 준영을 못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서울로 다시 몰리란 얘기거든요. 일기 신도시의 탄생 자체가 서울 수요일 분산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일기 신도시를 잘 해줘야지 서울로 수요가 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일기 신도시를 방치해버리게 되면은 서울로 수요가 더 몰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미국처럼 되는 거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처럼 되는 거고, 평당 뭐 10억, 20억 우리나라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 건들게 되면은.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아가지고 이 문제는 두고두고 좀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내주는 정리였습니다. 네. 이거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냐?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충분히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라면 분명히 이게 누군가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벌써부터 막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그리고 이제 이 계획을 수립하시는 분들께서 현명하게 진짜 주도적으로 잘 접근해서 이거를 완벽하게 이제 정비를 해나가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판도라의 상자만 열어버리고 주민들끼리만 싸우고 좀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해보면서 현명히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이런 노후 계획 도시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조합원님들이라든지 그런 상품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 이것들이 좀 생각거리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갈 곳은 가요.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긴 정말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좀 안전하고 보수적인 투자하셔도 된다는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